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귀한교회에 오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이제 메인으로 아이들 용어로 본캐는 이제 장신대 교수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이제 학교 교수 사역인데요. 가장 가까이 있더라고요. 와, 이렇게 가까운지 몰랐어요. 오늘은 제가 다른 교회 설교에 있어서 갔다가 딴 데서 온 건데 학교에서 너무너무 가깝네요. 놀러 와도 돼요, 또? 너무 가까워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가까운데 우리 교회 세박교회가 있었구나.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학교에서 가장 근거리 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너무나 소중한 교회고 오늘 강의하면서 또 같이 또 친밀함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아이들을 온전히 이해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들, 아빠들도 되셨으면 좋겠고요. 괜찮나요? 약간 울리는 것 같은데 조금만 조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알아야 되죠. 아이들을 알아야 됩니다. 아이들을 알아야 소통이 되고 소통이 돼야 그 다음에 목적 한 발 이룰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 뭐 가정 예배 아이들 뭐 해야 된다 가정 안에서. 근데 소통이 안 되는데 가정 예배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소통은 언제 이루어지냐? 아이들 알아야 소통이 이루어지겠죠. 바쁘게 요즘에 저는 살고 있습니다. 온갖 군데 이제 강의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다른 교수님들과 다른 점 하나를 말씀드리면 저는 현장 사역을 계속합니다. 현장 사역. 보통 학교 사역이 바쁘기 때문에 현장 사역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저는 합니다. 너무 힘들지만 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야 아이들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학생들만 만나면 아이들 몰라요. 만날 일이 없잖아요. 초중고 아이들은 제가 어디서 만납니까? 근데 저는 현장 사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일에도 제가 청년 공동체를 또 제가 하는 곳이 있고요. 또 NGO 단체 대표도 하고 연구소 대표도 하고 다 다음 세대 단체들이에요. 최근에 또 제가 사역원 하나 대표를 또 만들려고 지금 조직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바쁜데도 왜 하냐? 애들을 계속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조직적으로 애들 만나서 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캠프에서 거의 삽니다. 저는 겨울 여름에는. 그래서 작년도 여름 같은 올해 여름이죠. 올해 여름은 한 26군데 캠프를 제가 인도했습니다. 제가 주최하는 캠프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끊임없이 만납니다. 그 안에서 연구된 내용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책에서 나온 내용 아니고요. 현장에서 만나는 아이들과 함께 좀 어울리면서 알게 된 노하우들을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학자들 중에서 이거는 시대와 관계없이 지금 아이들에게도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제가 좀 수정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들을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는 한 4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는 지적인 부분에서 이해. 아이들은 뇌가 성장해요.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부분을 알아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 심리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심리라는 건요,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감정이에요. 근데 감정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관심사와 같이 따라갑니다. 이건 제 연구입니다. 관심사가 있어요. 이것을 이따가 볼 뭐 에릭 에릭슨 같은 유명한 학자는 과제라는 표현을 썼어요. 과제. 심리적 과제. 연령대별로 과제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 과제는 하기 싫어서 하는 과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관심사예요. 관심사니까 해야만 하는, 하게끔 되는 그걸 과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는 감정, 이것을 심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발달이 있대요. 요거는 그냥 정보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중요하게 보지 마시고요. 정보로. 왜냐면 신앙이라는 것은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발달이. 그리고 나이대별로 이 발달의 공통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난 아이와 중고등부 때 전도돼서 온 아이가 같을까요? 신앙의 발달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로 여러분이 아시라고 유명한 학자의 이론을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다음 문화적 이해입니다. 문화적 이해는 함께 아이들이 함께 있을 때 나오는 공통적인 부분들, 공유하는 내용들이 그게 바로 여러분 문화입니다. 예, 여러분 괜찮죠? 마이크가 네, 작아졌는데 처음에 안 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함께 공유하는, 함께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문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도 문화를 알아야지 아이들을 이해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는 지적인 부분에서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부서로 좀 나눠서 봤습니다. 영유아부부터 자, 영유아부터 중고등부까지 좀 부서별로 나눠서 좀 아이들의 발달적인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자, 아기가 이 세상에 이제 태어나면은 제일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입입니다. 입. 입을 아주 쉽게 움직이죠. 그래서 여러분 갓난 아기들 관찰을 해보면 입을 오물조물합니다. 이게 뭐 배고파서만 이렇게 입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는 나름대로 학습을 하는 겁니다. 학습. 여러분 이때는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감각기관이 입이거든. 그래서 입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엄마가 두부를 입에다 넣어줬어요. 부드러운 두부를. 그때 물컹물컹해요. 이게 느낌이죠. 물컹물컹. 이때는 언어는 몰라요. 느낌을 아는 거지. 그것을 뇌에 저장합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물컹물컹한 이 두부 비슷한 게 입에 들어오면 내가 10일 전에 입에 들어왔던 그 음식, 그 물건이랑 비슷하네. 물컹물컹하네. 그걸 기억을 해요. 뇌가 확장된 거죠. 자, 다음에는 좀 옆에 있는 장난감을 물었는데 딱딱해. 그럼 그 느낌을 뇌에 저장합니다. 딱딱함을 느낄 수 있는 저장소가 생겨요. 그러면 다음번에 딱딱한 게 들어와도 내가 5일 전에 물었던 그 물건이랑 비슷하네. 그걸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지력이 확장되는 시기가 영유아부 때입니다. 자, 유치부 때는 언어를 사용하고 언어가 확장됩니다. 쪼잘쪼잘하죠. 여러분 여기 지금 유치원 아이들 키우시는 부모님 계세요? 혹은 교양과 선생님 계세요? 귀엽죠? 애들만 말을 쪼잘쪼잘하니까. 아니군요. 네, 죄송합니다. 안 귀엽죠? 자, 안 귀여운 이유가 있습니다. 안 귀여운 이유는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자기중심적 사고 때문에 안 귀엽습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 사고라는 건요, 세상의 중심이 나다예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옆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유치원 애들한테 뭐 장난감 갖다 주면은 양보합니까? 지가 먼저 갖고 놀아요. 쥐가 먼저 갖고 놀아요. 재밌는 미끄럼틀 있다? 자기가 먼저 타고 놉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 사고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거는 학습의 결과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뇌를 이렇게 기획하셨어요. 가만 놔두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중심적 사고를 허용하셨을까? 신학자가 얘기한다면 우린 죄인이니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 신학자가 아니라 교육학자로 얘기한다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제 연구예요. 자기중심적 사고가 건강하게 잘 자리 잡히면요. 건강한 자기 소유욕이 생겨요. 내 거라는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건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쉬는 시간에 여기 앞에 계신 분이 제 핸드폰을 가져왔어요. 그럼 제가 그걸 보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오, 이거 제 건데요? 얘기해야 되죠? 이게 건강한 자기 소유욕이에요. 내 거라는 인식이에요. 근데 건강한 자기 소유욕이 없는 분들은 그냥 내 거를 가져가도 아무 말을 못해요. 내 거라는 인식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신과 진료받는 어른들 있습니다. 있어요, 실제로.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냐? 거슬러 올라가면은 요 유치부 시절에, 유치원 시절에 너무 양보를 강요받은 거예요. 여러분 특히 집에 둘째, 셋째 있으신 분들은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주로 누가 양보를 강요당할까요? 첫째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다 연년생이야. 다 유치원 애들이에요. 그런데 엄마는 계속 양보를 얘기해요. 야, 얘가 동생이잖아. 얘 먼저 갖고 놀라고 해. 한번 서로 싸우고 막 그럼 야, 네가 형이잖아. 너가 참아야지. 너무 양보를 강요받는 거야. 그럼 얘는 잘못된 인식이 형성돼요. 내 건 없나 보다. 이 세상에. 내 건 없나 봐. 잘못된 인지가 형성돼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교회에서 재밌는 미끄럼틀이 있어요. 서로 밀치고 지가 먼저 타겠다고 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개입합니다. 야야야야, 너는 장로님 손자잖아. 좀 뒤에서. 야, 너 목사님 딸이잖아. 얘부터 하라 그래. 양보를 강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에는 자기가 목사님 딸인지 뭐 장로님 손자인지 몰라요. 그래서요, 여러분, 교육은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적재적소에 들어가야 그게 진짜 프로 교육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는 막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시기가 아니라요, 최소한의 개입입니다. 너무 폭력적이거나 너무 막 그런 애들만 좀 말리고, 야, 너네끼리 친하게 지내야지, 요 정도의 개입만 하시는 거예요. 그 유치부 애들의 힘의 정도는 고만고만해요. 어떨 때는 A가 먼저 이기고, 다음 주에는 B가 먼저 타고, 다음 주엔 C가 먼저 미끄럼틀에 타고, 결국은 돌아가면서 타요. 그러니까 너무 깊이 있게 개입하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년부 시기입니다. 여러분, 유년부 시기는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는 공동체에 대한 인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 이제 학교 가니까 학교, 내 친구, 내 동료, 그 다음에 선배, 선생님,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있구나. 공동체를 깨닫게 돼요. 공동체를 인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퀴즈 내볼게요. 이 시기에는 가만 놔둬도 공동체에 대한 인지가 형성이 되는데, 여전히 초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도 맛있는 게 있으면 지가 먼저 먹어야 돼. 재밌는 거 있으면 자기가 먼저 갖고 놀아야 돼. 그럼 이제 양보를 가르쳐야 될까요? 가만둬도 될까요? 가르쳐야죠. 그래서 교육은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언제 들어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유년부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 보존 개념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보존 개념은 뭐냐면 물의 양이 어느 용기에 담기든 보존된다요. 여러분, 여기 물이 있잖아요. 물이 세바교의 물이네요. 참, 세바교회가 새겨졌어요. 예, 저 파는 줄 알았어요. 자, 여기 물이 있는데 이 물을 접시에다 따른다고 해보세요. 접시. 그 물의 양이 바뀌었나요? 동일한가요? 동일하죠. 근데요, 보존 개념이 없는 애들은 이 물을 접시에 따르면 바뀌었다고 얘기해요. 어떤 때는 넓어져서 많아졌다고 그러고, 어떤 애는 이렇게 낮아졌다고 적어졌다고 얘기해요. 보존 개념이 없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물량적 관념, 숫자적 개념, 그다음 많다, 적다, 크다, 작다 개념을 알게 돼요. 이제 수학적 사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즘 애들한테는요, 애들이 이때부터 돈에 눈을 떠요. 돈이 많네, 적네, 우리 집 돈 많네, 야, 너네 아빠 얼마 벌어? 이런 걸 알아요. 애들이 돈을 알아요. 그럼 여러분, 돈에 대한 건강한 교육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일 먼저 돈을 알게 되고 눈을 뜨는 시기인데, 근데 안타깝게 우리 초딩 애들이 돈에 대해 처음 배우는 곳이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에서 처음 돈을 배워요. 여러분, 유튜브는 가장 커머셜한 컨텐츠입니다. 가장 상업적인 플랫폼이 유튜브예요. 근데 얘네들이 그 유튜브 보면서 돈에 대한 잘못된 관념이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보는 유튜버들 다 파워 유튜버입니다. 구독자 수 많고 조회수 많고. 근데 요즘 애들은 그거 수익 계산하는 거 아십니까? 우린 모르죠? 그냥 돈 많이 벌겠다 이 정도인데, 수익 계산하는 법도 다 오픈됐어요. 애들 그거 다 계산해. 이 사람 얼마 번다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파워 유튜버들이 너무 세속적이에요. 진짜 세속적이에요. 다 돈 관련됩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 한번 보세요. 전 애들 연구하는 걸 많이 보는데, 보면 와, 진짜 한마디로 이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 그걸 유튜브에서 보여줘요. 돈 많은 애 지나가면 와, 다 몰려오고, 또 이거 오늘 아침에 어디 갈까 하면은 호텔 어디 갈까, 조식 먹으러 갈까, 갔다가 골프 치러 갈까, 이걸 찍고 앉아있어요. 외제차 몰고 가는 거 찍고. 그걸 초딩들이 봐요. 그러면 얘네들 관념 속에 뭐가 형성될까요? 돈이면 다 되는구나. 돈이면 이렇게 멋지게 사는구나. 돈이면 사람들이 이렇게 다 붙는구나, 이 사람한테. 인기가 짱이구나. 돈에 대한 잘못된 관념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최근에
너 나중에 커서 뭐 할래 했을 때 1위 찍은 적도 있는데 항상 상위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유튜버입니다. 여러분 그게 유튜버가 돼서 창의적 컨텐츠를 만들겠다는 뜻이 아니라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이 뜻이에요. 실제로 초등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너 나중에 뭐 할래 하면은 열에 5.5명 정도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라고 답을 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옛날에는 너 나중에 뭐 할래? 그럼 초등학교 정도 되면 아직 순수하잖아요. 대통령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우리 때 요즘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라고 답을 해요. 그래서 교회 교육에서 해야 할 게 상당히 많아요. 건전한 재정 교육 해야 돼요. 돈 교육. 엄마 아빠들 해야 돼요. 집에서 돈이 뭔지 성경에서 돈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교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지기 의식 가르쳐야 돼요. 돈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 돈을 맡음받은 자다. 하나님 것을 우리는 맡았다. 청지기 의식 있잖아요. 그런 교육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초등부,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은 논리적 사고를 합니다. 여러분 논리적 사고는 인과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사고 구조거든요. 인과관계가 뭐예요?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공평함을 체크해요. 이게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 볼게요. 초등학교 5학년 우리 아들이 축구부예요.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그 양말이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축구하다 오면 그 양말 더럽고 냄새나요. 근데 얘는 항상 집에다가 양말을 아무데나 던져놔. 돌돌 말아서. 냄새가 진동해 집에서. 그래서 엄마가 딱 들어와가지고 화가 났어. 야 일로 와봐. 야 넌 5학년씩이나 돼가지고 아직도 그 더러운 양말 아무데나 던지냐. 제발 세탁기 앞에 두면 안 되니? 그랬더니 얘가 엄마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도 지난주에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예, 여러분 얘 뇌구조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원인, 나는 양말을 아무데나 던졌다. 결과, 그래서 엄마한테 혼났다. 원인, 지난주에 엄마도 양말을 아무데나 던졌다. 결과, 아무한테도 안 혼났다.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공평함을 체크하는데 공평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 교육의 핵심은 모델링입니다. 엄마 아빠가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한 것만 잔소리할 수 있어요. 안 한 거는 잔소리할 수가 없어요. 한 것만 잔소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범을 보이셔야 돼요. 요즘 애들의 키워드, 초등생들의 키워드는 공평함이에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는 텔레비전 보고 있고 아빠는 핸드폰으로 야구 보고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애한테는 야 들어가서 수학해라 할까요? 안 합니다. 왜 자기들만 재밌는 거 하고 나는 왜 공부해야 돼? 공평함을 체크합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들의 특징을 아시고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에게는 이런 교육할 때는 같이 해주는 게 좋아요. 엄마도 책 읽고 아빠도 책 읽고 그때 공부하라고 할 수 있는. 엄마 아빠가 지키는 것만 아이한테 주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교육입니다. 다음 중고등부입니다. 여러분 중고등부는 미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미래. 청소년 아이들의 시간적 관점은 미래입니다. 3년 후 미래, 5년 후 미래, 10년 후 미래, 20년 후 미래 계속 미래. 특히 우리나라 애들은요. 현실 도피성 미래 지향이 있어요. 현실이 싫어요. 입시 때는. 그래서 자꾸 미래 계속 미래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미래가 계속되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미래는 어딜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분 우리도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요. 맞죠? 여러분 죽음을 안 무서워할 사람은 없어요. 주님 나라 간다. 그 믿음은 있지만 죽음의 과정 어떻게 죽게 되는지 무섭죠. 그 다음 죽는다는 건 숨이 끊어지는 건데 한번 1분만 숨 참아보세요.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에 대해 우리도 무서워하지만 하도 많이 생각해봐서 그게 그냥 무덤덤해진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 청소년 애들은 이제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돼요. 내 미래 하다가 내 인생의 마지막 미래가 죽음이네. 그 죽음의 벽에 부딪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에 대해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근데 아이들은요 뇌가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더 넓은 걸 생각해요. 그렇다면 죽음을 넘어서는 내 미래가 더 될 수는 없을까? 이거부터 고민해요. 그럼 죽음이 내 미래가 끝인가? 그 다음 미래는 없을까? 고민하면서 이제 추상에 대한 탐구가 들어갑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는 추상의 세계죠. 이걸 철학적 세계, 또 형이상학의 세계, 종교의 영역인데요.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 이제 관심을 갖게 돼요. 그 죽음 너머의 미래까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청소년 아이들 전도하기가 제일 쉬워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왜? 한국교회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떠났거든요. 그게 마음이 아파요. 왜 전도하기가 쉽냐면 아이들의 이 지적인 특징과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애들은 죽음을 뛰어넘는 미래가 계속될 수는 없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생각해요. 근데 기독교 신앙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용어는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미래가 죽음 넘어서도 계속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애들이 관심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도할 때 그냥 다짜고짜 너는 죄인이다 이거부터 들어가지 말고 이야기부터 나누는 거예요. 특히 미래 이야기. 너 나중에 뭐 할래? 3년 후, 5년 후 뭐 할래? 10년 계속 얘기하다가 이제 죽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너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여기부터 진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죽음을 뛰어넘는 미래가 가능하다. 예수님에 대해 그때 이제 복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할 때. 여러분 그 2015년도, 2017년도에 기독교 신문사에서 조사했어요. 성인 크리스천 대상으로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냐라는 질문에 대략 70% 정도가 중고등부 시절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답을 했어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어떤 형태에서 하나님을 만났냐. 제일 많이 나온 형태가 수련회였어요. 저도 수련회 때 하나님 만난 거.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우리 하나님은 중고등부 애들한테 주로 7, 8월에 역사하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수련회가 이제 7, 8월에 있죠. 여러분 애들이 수련회 때 왜 하나님을 잘 만날까요? 특히 청소년 애들. 이게 관심사이기 때문이에요. 얘네들의 뇌에 지금 특징이기 때문에 자기들 이게 죽음에 대해 무서우니까 찾는 겁니다. 하나님 죽음이 무서워요. 죽음을 뛰어넘는 내 미래가 계속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며요.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영생에 대한 확신을 주십시오. 찾고 찾아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청소년 아이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 찾으니까 만나는 거예요. 저는 교육학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 볼 중요한 청소년 아이들의 특징은 물음표를 던져요. 물음표. 여러분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집에 들어왔어요. 엄마 목말라 뛰어왔더니 물 줘. 그랬더니 여기 있다. 마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마시라고 하면 마십니다. 목말랐어요. 자, 중2 아이가 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딱 와요. 엄마 목말라 물 줘. 그러면 있다 마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엄마 뭐 떠 있는데 여기? 예, 바로 안 마셔요. 여러분 엄마 입장에서 봅시다.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내 말 못 믿어? 야 엄마 물 줬지 독약을 줬냐? 야 마셔. 뭐하니 너? 엄마 기분 나빠요. 이제 아들 입장에서 봅시다. 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이게 물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마시는 게 잘못된 거야? 아니 엄마도 인간인데 그 옆에 수돗물 받아놨을 수도 있잖아. 모르잖아 그건.
그래서 내가 물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팩트 체크하고 마시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죽을 죄야? 이게 애들의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들의 말에 수긍이 가요? 얘는 지금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이게 물인지 아닌지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팩트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뇌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청소년 아이들 뇌 구조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안 받아들여요. 이게 물음표를 던져봐야 돼. 그게 애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반응을 하는 아이들은 아 얘네가 지금 뇌가 성장하고 있구나. 우리 아들이 뇌가 성장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좋은 겁니다. 근데 많은 저는 이제 사춘기 전문가예요. 그래서 사춘기 부모들 상담해 보면 이 부분에서 애들과 엄청 싸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갈등합니다. 그냥 아이 뇌가 성장했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앙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신앙생활 잘하던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이제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그건 얘는 교회 안 다니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서 교회 다녔지만 이제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물음표를 던지고 확인하고 교회 다니고 싶어 이 뜻이야. 갑자기 고1 딸이 엄마한테 오더니 엄마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어우 이놈이 이제 시험 들었구나. 우리 철야 기도하자.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얘는 지금 하나님 없어라고 결론 내린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엄마 아빠에 의해 주입된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물음표를 던지고 답을 찾고 믿고 싶어. 이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아이들한테는 좋은 교육적 처방은 간증을 해주세요. 간증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간증은 엄마 아빠가 내가 만난 하나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만나고 사니까 이게 좋더라. 그냥 좋은 얘기하면 돼요. 끝! 이게 간증이에요. 왜 제가 강조하냐면 여기서 더 나가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너도 아빠처럼 해야 돼. 그럼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여기까지 가면 잘못된 간증입니다. 이건 또 강요가 되거든. 얘네들은 지금 그냥 주입된 거에 물음표 던지는 시기라니까요. 근데 또 주입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너도 이처럼 해야 돼. 아빠처럼. 그럼 또 물음표를 던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간증은 그냥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만나니까 이렇게 좋다 여기까지. 이게 좋은 간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유튜브에 간증이라고 치면 많이 나와요. 애들이 좋아할 만한 우리 아들 딸이 좋아할 만한 간증 영상을 보여주세요. 그 간증 내용에 관심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그 간증자를 보고 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들이 축구를 해요. 그러면 축구 선수 간증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이영표 선수 간증도 있고 많아요. 그러면 얘는 그 간증 내용이 궁금해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 선수가 말했다라는 것 때문에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전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간증 영상들을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질문을 허용하세요. 질문. 이때는 물음표 던진다니까요. 신앙에 있어서 질문을 허용해주는 여러분 부모님들이 되시면 좋아요. 제가 여름에 작년 여름인데요. 작년 여름에 어느 지방에 있는 제일 대표적인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를 인도를 했어요. 2박 3일 수련회를 다 인도했는데 폐회 예배만 제가 일정이 있어서 못한다고 하고 이틀째 밤에 이제 집에 오는 걸로 다 캐스트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틀째 마지막 저녁 집회 때 제가 재밌는 그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떤 실험했냐? 저녁 집회 들어올 때 앞에다가 포스트잇이랑 연필을 쫙 깔아놓으라고 했어요. 선생님한테. 그리고 이렇게 붙여놓으라고 했습니다. 너네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한 거 다 써라. 질문.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라고 선생님한테 얘기했더니 선생님들이 부정적이에요. 아, 우리 애들 수동적이에요. 안 써요. 뭐 질문 막 이러는 거예요. 해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저녁 집회를 이제 한 거죠. 얘네들 들어올 때 질문 쓰고. 그 다음 끝나고 나서 저는 이제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30분 시간을 아이들한테 이제 주면서 그때가 치킨 먹는 시간이었어요. 야식.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거기 뒤에 이제 포스트잇 애들 질문 쓴 거 한번 볼게요. 가져와 보세요. 했더니 선생님이 놀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왜냐면 질문이 너무 많아요. 이만해. 엄청 많이 쓴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 선생님들 애들 지금 치킨 먹고 있는데 이 뒤에 벽면에다가 포스트잇을 다 붙이세요.
선생님들이 하나씩 떼서 다 붙여줘요. 아주 정말 장관이었어요. 뒤가 다 포스트잇으로 뒤가 도배가 됐어요. 그리고 30분 후에 애들이 이제 다시 치킨 먹고 모였는데 원래는 이제 전 집에 가야 되는데 그때 한 10개만 뜯어서 즉문즉답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씩 떼서 답변해주고 또 답변해주다가 다 했어요. 그래서 새벽 4시에 끝났습니다. 다 해줬어요. 여러분 한 주 후에 애들의 피드백이 왔습니다. 선생님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대박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수련회였다. 뭐 저런 강사님 처음 봤다부터 뭐 내 신앙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됐다. 엄청 좋았어요. 피드백이. 그리고 바로 그 교회에서 겨울 수련회 또 인도해 달라고 강사 초청 왔을 때 제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죽을 뻔했거든요. 힘들어서.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야 애들이 이렇게 질문이 많구나. 거기 질문에서 뭐 재밌는 거 많았어요.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냐 부터 태어난 지 열흘 된 아이가 죽었는데 걔 천국 갔냐 뭐 별의별 질문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허용하세요. 이 시기에는 질문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해서 최대한 아는 대로 답변하고 모르면 전도사님 목사님 도움 얻어서 답변하고 또 같이 나눠보자. 같이 찾아보자.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허용하는 교육이 이 시기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신앙교육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 이 심리적인 부분의 이해인데요. 그 에릭 에릭슨이라는 학자의 이론을 제가 좀 수정해서 가지고 왔어요. 이 과제는 그대로고요. 부서. 원래 에릭슨은 이게 나이대별로 나눴는데 나이대별로 안 맞는 게 있어서 요즘 시대에는 그래서 제가 부서로 그냥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안에 관심사. 이 사람은 이걸 과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따라가는 감정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은데요. 자, 영아기 때는 응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엄마 아빠와 신뢰감을 형성하는 게 중요한 과제예요. 관심사라는 거예요. 자, 울어요. 좀 배고파서. 그럼 엄마가 먹을 거 갖다 줘요. 심심해서 울어요. 그럼 아빠가 같이 놀아줘요. 그럼 얘가 엄마 아빠의 관계에서 신뢰감을 갖겠죠. 근데 만약에 우는데도 엄마가 안 나타나, 아빠가 안 나타나, 그러면 불신이 온다는 거예요. 자, 유아부 때는 이제 화장실 가는 시기입니다. 혼자서. 그래서 혼자서 화장실을 잘 가면 자율성이라는 과제를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 화장실 가다가 실수했어요. 근데 엄마가 혼냈어. 야, 너 거기서 오줌 싸면 어떻게 막 혼냈어요. 그러면 수치심과 의심이 온다라는 겁니다. 다음 유치부 시절은요. 이때는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유치원 애들 보면은 뭐 차륵놀이 할 때 막 차륵으로 음식 만들거든요. 그리고 엄마한테 가져와요. 엄마 내가 만들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연기해야 돼요? 얌얌얌 해야죠. 그러면 얘가 나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자발성이라는 과제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혼내는 거예요. 야! 저기 또 어질러 놨어. 야 이거 닦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 너 차륵도 땅에 묻어놨지. 아우 야. 제발 여기다 좀 하지 마. 이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죄책감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아동부. 초등학교 시절은 부지런하는 게 과제예요. 그게 이제 얘네들의 관심사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 가만히 관찰해 보면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요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뭐 계속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싶어요. 그게 이제 근면성. 그걸 잘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면 근면성이라는 과제를 이루어요.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인정을 못 받았어요. 얘네들이 열심히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인정받으려고. 근데 인정을 못 받으면 열등감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연령대의 칭찬이 다 유효한데 특히 언제 칭찬을 많이 해야 되냐면 초등학교 시절이에요. 애들이 한 것에 대해 인정해주는 칭찬이 초등학교 때 많이 진행돼야 됩니다. 자, 청소년부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찾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잘 찾으면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정체성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부 아이들을 여러분이 키우고 계시다면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하면 살지, 내가 어떻게 살지를 계속 이야기를 나누세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자가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한 팁이에요. 여러분 아이들과 자아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고 엄마 아빠는 선생님이 돼서 야 너 나중에 뭐 할래?
너 어떻게 살래? 그 애들 말 안 해요. 싫어해요. 참여자라는 건 아빠는 아빠의 꿈. 난 나중에 이렇게 살까. 자기 얘기하는 거야. 엄마는 엄마의 꿈. 자신의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스스로 자기 이야기, 자기 인생. 그리고 아이가 자기 인생 얘기하는 거야. 이게 팁입니다. 자아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엄마 아빠 감독관이 되고 사회자가 되고 혹은 선생님이 돼서 너 해봐라가 아니에요. 아빠는 아빠 이야기, 엄마는 엄마 이야기.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녀는 자녀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겁니다. 자, 청년부는 짝을 만나는 시기죠. 그래서 짝을 잘 만나면 친밀감이 이루어진대요. 근데 짝을 못 만나면 소외감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장년부 때는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일한 만큼의 보상을 잘 받으면 생산성이라는 과제를 이룬대요. 근데 열심히 일했는데도 나한테 뭐 떨어지는 게 없네, 뭐 열심히 일했는데 보상이 없네, 걸 느끼면 침체가 온다라는 거예요. 자, 노년부 때는 인생의 의미를 종합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 의미는 뭐였지? 의미를 잘 찾으면 통합성이라는 과제를 이루지만 내 인생 뭐하고 살았지? 의미를 못 찾으면 절망감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요거를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요건 이제 가볍게 들으십시오. 제임스 파울러라고 신앙발달 이론의 대가가 있는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건 참고로 하시라고. 왜냐하면 신앙발달이라는 건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진 아이도 있고 나중에 신앙 가진 사람, 어른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요대로 가진 않아요. 다만 여기서 여러분이 체크해 볼 것은 우리 자녀는 어느 단계일까? 요건 찾을 수 있겠죠. 혹은 나는 지금 성인이 된 나는 어느 단계의 신앙을 갖고 있나? 요거는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자, 영아기와 미분화된 신앙의 단계는 신앙의 기초가 되는 덕목들이 만들어지는 시기로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키워드 중심으로 신앙의 내용을 알아요. 사랑, 평화, 예수님, 창조, 성령, 키워드 중심으로 신앙의 내용과 덕목들이 만들어지는 시기. 가장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이 이제 상상력을 사용하며 주변의 중요한 사람들로부터 신앙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이 직관적 투사적 신앙의 단계는요, 신앙을 잘 몰라요. 성경도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면 머릿속으로 그냥 상상만 하는 거예요. 아,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걸으셨다? 이렇게 걸은 건가? 이 내용인가? 상상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람들로부터 신앙을 배웁니다. 엄마, 아빠 혹은 나를 전도한 사람. 그로부터 배우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신화적, 문자적 신앙의 단계인데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이해하지만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상징이나 신앙을 문자적으로 바라본다. 아주 쉬운 예는 그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지 않나 보세요. 오늘 나는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밖에 나가야 돼. 왜? 이 십자가 목걸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나랑 같이 동행하시니까. 또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십자가 앞에서 기도해야 돼. 왜? 그 십자가를 예수님으로 보는 거야. 예수님이 여기 계시네. 그 십자가 앞에서 막 열심히 기도해요.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이거는 몇 단계예요? 2단계. 신화적, 문자적 단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상징, 예수님의 고난의 상징, 복음의 상징이에요. 근데 이 단계는 그걸 문자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자, 그 다음에 3단계는 종합적, 인습적 단계입니다. 다양한 집단을 경험하면서 신앙이 정리되고 종합되는 시기다. 이때는 구역 모임, 셀 모임, 목장 모임, 공과 모임 열심히 참여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앙에 대한 내용을 들으면서 자기 신앙을 정리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개별적 반성적 신앙의 단계는 상징들을 이제 개념적 의미로 바꾸면서 비신화화의 모습이 나오고 자신만의 자주적인 신앙을 갖는 겁니다. 아, 십자가는 상징이었구나.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상징이구나. 고난의 상징이구나. 그래서 아주 정말 신화, 비신화화라는 건 신비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너무 뜬금없는 너무 신비로운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걷어진다는 거예요. 비신화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만의 자주적 신앙, 이게 내 신앙이구나를 정확히 갖게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다음 5단계는 신앙의 내적인 성숙이 일어나고 자신만의 뚜렷한 신앙을 가지면서도 자신과 다른 입장을 포용하려는 태도, 포용적 태도. 이건 5단계예요. 신앙의 색깔이 달라요. 나는 뜨겁게 기도하는 통성 기도를 좋아하고 옆 사람은 침묵 기도를 좋아해요. 근데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데 찬양하는데 옆에 사람은 그냥 가만히 두 손 모으고 찬양해요. 그 다음에 뭐 그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찬양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찬양할 때 저렇게 조용히 할까? 아직 신앙이 부족한가? 이렇게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걸 인정해줘요. 다른 사람의 신앙의 색깔을 인정해줘요. 이게 5단계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보편화된 신앙의 단계. 절대적인 선과 진리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시기. 이 시기는 뭐냐면 아는 대로 산다. 설교 들은 대로 산다. 암과 삶의 일치. 이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공부할 때 성경의 내용을 알게 되죠? 아는 대로 사는 거예요. 설교 들었죠? 들은 대로 사는 거예요. 암과 삶의 일치. 이게 마지막 단계. 여러분은 몇 단계이십니까? 우리 자녀는 몇 단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를 좀 공부해 볼게요. 여러분, 문화라는 것은 공유하는 겁니다. 공유. 쉐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shared value, shared philosophy, shared belief, shared lifestyle. 공유하는 가치, 공유하는 철학, 공유하는 신념, 공유하는 라이프스타일. 함께 공유하는 게 문화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특징은요, 과반을 넘기면 형성이 돼요. 함께 만들어가는 거거든, 문화는. 누가 주입하는 것도 아니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형성이 되는 것이 그게 문화입니다. 자, 여러분 옛날에는 이제 문화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보면, 옛날이라고 하면 한 10년 전쯤, 그때는요, 초등생의 문화, 중등생의 문화, 고등생의 문화가 다 달랐어요. 근데 지금은 비스무리해졌어요. 왠 줄 아세요? 똑같은 유튜브 영상을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초등학생도 고등학생들 보는 거 봅니다. 고등학생도 초등학생. 이제는 비스무리해졌어요. 보는 영상이. 보십시오. 애들 다 비슷해요. 그냥 초중고 애들 같이 모아놓잖아요. 똑같은 영상 봐요. 애들 수준이 다 비슷해졌습니다. 여러분 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 보는 게 문화 형성이 제일 중요해요. 얘네들은 그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그 안에서 문화가 형성돼요. 요즘에 뭐 릴스, 뭐 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짧은 것들 보면서 그 안에 문화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언어들, 뭐 쓰는 언어도 형성되고. 그래서 비슷합니다. 초중고 아이들이. 그래서 초등부 아이들의 공통된 문화를 제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친구 관계가 중요합니다. 친구 형성이 제일이에요. 내 마음에 맞는 친구가 최고다. 엄마 아빠 관계보다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 반항아적인 기질이 발현됩니다. 이거는 이제 엄마 아빠 입장이고 애들 입장에서는 아까 뭐라고 했죠? 물음표 던지기. 혹은 논리적 사고의 결과물이에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반항아적인 기질이 보이는 거죠. 자, 세 번째는 SNS 전문가입니다. SNS 전문가는 이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하는 아이들이에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여러분 이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소셜이라는 건 상호적이라는 거예요. 같이 뭐 카톡 이거 다 소셜 미디어예요. 상호적으로 이제 교류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멀티플레이어 세대. 멀티가 가능합니다. 요즘 애들은 앞에 강의 듣고 옆 사람이랑 잡담하고 오른손으로 글 쓰고 허리 운동하고 발 걸으면서 입으로 먹고 여러 가지를 혼자서 다 합니다. 멀티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요즘 중학교 저학년 아이들 유튜브 보는 거 보면 기절해요.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우리는 유튜브 볼 때 하나의 영상을 다 보고 딴 거 보잖아요. 요즘 애들은 몇 개 창을 띄워놔요. 유튜브 영상. 그래서 요거 조금 보다, 다음 거 보다, 그 다음 거 보다, 그 다음 거 보다 다시 첫 번째 거 와서 본 다음 거부터 조금 더 보다, 또 옆에 것도 조금 보다 한꺼번에 봅니다. 우리 그렇게 봤다가는 다 잊어버릴걸요? 뭘 봤는지. 이게 멀티가 가능한 아이들입니다, 이제. 자, 다섯 번째, 얼리 아답터 세대입니다. 얼리 아답터는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면 제일 빨리 사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표현한 사회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폰 사달라, 뭐 사달라 계속 요청하죠. 여러분 애들이 왜 스마트폰 새로운 버전 나오면 사달라고 할까요? 물론 이게 필요해서도 있겠지만 그거 갖고 어디로 갈까요? 친구한테 가요. 자랑하죠. 그럼 친구한테 인정받아요. 너 핸드폰 샀네? 야, 너 최신 폰 뭐야? 막 이렇게 인정받아요. 여러분 게임이 출시돼요. 그럼 애들이 빨리 게임을 해서 왕을 깨고 싶어요. 레벨 깨고 싶어요. 왜요? 그거 하나로 친구한테 인정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정의 욕구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6번째 탈민족성. 민족에 대한 개념이 약화됐어요. 왜? 요즘 애들 여러분 뭐 아이돌 가수들 보세요.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 꼭 껴있어요. 그 다음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이 예능에서 꼭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족에 대한 개념이 약화됐다는 거예요. 자, 7번째는 친구관계의 이중성입니다. 이게 뭐냐? 내 마음에 맞는 친구는 최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친구는 적으로 알아요. 적. 여러분 더글로리라는 드라마 봤어요? 그게 이제 이 아이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죠. 같은 학교인데도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얼마나 괴롭힙니까? 그럼 무서운 이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8번째는 어른지향성입니다. 어른지향성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빨리. 왜? 지금 어른이 되지 못해서 제약되는 게 많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애들은. 그 다음 9번째 팬덤 문화. 팬덤 문화는 페니스타를 따라다니는 문화예요. 페니스타를. 그래서 애들이 좋아하는 스타들이 다 있죠. 여러분 이해해 주라는 겁니다. 10번째 자유를 갈망합니다. 왜요? 지금 자유가 속박되어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자유를 조금씩 허용해 주세요. 선제적으로. 애들이 요청해서가 아니라. 일주일에 요 시간은 너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그 다음에 일주일에 요 시간은 우리 밖에 나가서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자. 예를 들면 자유를 허용하는 시간을 선제적으로 엄마 아빠가 먼저 주는 거예요. 애들이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여러분 부모의 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째 자, 비밀 이야기하는 존재입니다. 애들이 비밀 이야기를 엄마 아빠한테 털어놓을까요? 친구한테 털어놓을까요? 왜 그럴까요? 들어주니까요. 아주 심플합니다. 근데 엄마 아빠한테 얘기 안 해요? 한마디 하면 10마디 잔소리로 돌아오니까. 그래서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알긴 잘 알아요. 그쵸? 우린 잘 알아요. 우리 스스로. 근데 그거를 잘 고치지 못하고 개선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배운다라는 건 여러분 실천까지 가야 돼요. 이따 소통에 대한 얘기도 좀 하는데 그건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12번째 소속감. 애들이요 의외로 되게 외로워해요. 요즘 애들 진짜 외로워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이제 우울증으로 연결돼요. 여러분 중고등 애들 그 우울증 정도가 심각합니다. 이게 대학생들까지 연결돼도요. 저는 지금 우리 장신대 제 10년차 교수인데 처음 제가 교수 왔을 때와 지금과 우리 대학생들 보면 와 완전 달라요. 지금 심각한 게 우울과 공황 이 두 개가 너무 많아요. 대학생들 사이에서. 이 두 개가 같이 연동돼요. 공황과 우울 너무 많아요. 휴학하는 애들 휴학사 제가 지금 학과장 하고 있는데 우리 학과장 맡고 있는데 휴학하려면 저를 꼭 만나야 돼요. 그런데 다 사유가 공황 우울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 외로움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외롭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공부 스트레스, 무슨 스트레스. 그리고 엄마 아빠는 나 이해도 못 해주고 우울한 거예요. 여러분 소속감에 대한 게 애들한테는 무의식적으로 강렬하게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 최소한의 제일 안정을 줄 수 있는 소속감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넌 우리 아들이야. 넌 우리 딸이야. 그래서 소속감을 주는 이벤트들도 해야 돼요. 대표적인 거 뭐 티셔츠 맞추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좀 잘 좀 맞추세요. 아빠, 엄마 이렇게 맞추지 말고 좀 유치하게. 일단 좋은 티셔츠로 좀 맞추시고 또 애들 좋아하는 인생 네컷 뭐 이런 거 같이 찍고 그냥 소속감을 주는 이벤트예요. 이런 것들을 잘 해줘.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소속감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동체예요. 나는 세박교회 소속된 청소년이다. 세박교회 소속된 나는 초등생이다. 소속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우리 수련회 가면은 이렇게 티셔츠 맞추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좀 돈 좀 쓰세요. 좀 디자인 좀 좋게. 난 너무 안타까운 게 대부분 교회에서 맞추는 티셔츠 사진 찍기용 첫날 입는 1시간용이에요. 사진 찍을 때 단체 사진. 그리고 애들 안 입잖아. 안 입어요. 둘째 날 안 입어요. 셋째 날 안 입어요. 그 다음에 어디다 이제 처박혀 놔요. 그리고 버려요. 이거 교회 예산인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티셔츠 맞춰도 좀 제대로 애들이 여러분 모르면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현장 사역할 때 잘했던 점은 뭐냐면 아이들을 참여시켰어요. 모르면 애들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저희 이제 교회에 항상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듣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럼 애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뭘 좋아하는지, 그 다음 자기들 예배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무슨 프로그램, 작년도 프로그램 어땠는지 피드백을 계속 받아요. 그럼 그거대로 바꾸거나 새롭게 하면 100% 잘 돼요. 애들 입에서 나온 말인데. 선물 뭐 줄지 여러분 선생님들끼리 결정하지 마세요. 애들 껴가지고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너네 요즘 무슨 선물 주면 좋은지. 선생님 머리에서 나온 건 한계가 많아요. 애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답은 아이들한테 있어요. 자, 13번째,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왜? 아까 얘기했죠? 돈에 눈을 뜨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의 이제 문화를 이해하는 방식은 3단계입니다. 문화 수용, 문화 해석, 문화 변형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집에 갔는데 아들,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방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문을 열고서 들어가 봤는데 얘가 음악을 듣고 있네요. 그래서 야, 아빠 잠깐 들어가도 되지? 왜 왔어? 막 이렇게 뭐 소리치죠. 아야, 너 음악 듣고 있네? 너 무슨 음악 들어? 아빠 한번 들어보면 안 될까? 왜 이렇게 귀찮게 해? 막 이러겠죠. 한 번만 들어볼게. 딱 들었는데 랩이 나오는 거예요. 랩 아시죠? 근데 이 아빠는 발라드를 좋아해요. 랩을 싫어해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호감을 보이는 거예요. 우와! 야, 이거 무슨 음악이야? 우와, 이거 재밌는데? 야, 이렇게 말을 빨리 하냐? 가사를? 우와, 너무 재밌는데? 호감을 보이는 이 단계가 문화 수용자입니다. 문화를 받아들이는 단계라는 거죠. 그리고 방에 와가지고 아빠가 얘가 듣는 음악을 계속 듣는 거예요. 왜 좋아할까? 왜? 음악이 마음에 들어서일까? 가수가 멋있어서일까? 왜일까? 왜를 생각해내는 게 두 번째 단계 문화 해석자입니다. 근데 가만히 이제 음악을 들어봤는데 가사가 너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거예요. 애들이 들으면 안 될 만한 가사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가사를 바꿔줘야겠다. 그래서 가사를 바꾸는 것이 문화 변형이에요. 내용 바꾸기예요. 여러분 랩이 문제입니까? 랩의 가사가 문제입니까? 가사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양육의 핵심입니다. 분리해야 돼요. 랩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들의 문화의 형식은 문제가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하지. 그래서 건전한 가사로 쓴 랩을 소개해 주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너가 랩 가사를 써보라고 미션을 줄 수도 있어요. 랩 좋아하는 애들은 지가 가사 쓰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창조, 뭐 예수님의 구원 주제를 주고 너가 가사를 써봐라. 미션을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서울에 이 래퍼들 예배 모임 있는 거 아세요? 제가 가봤어요. 유명한 애들 많아요. 뭐 쇼미더머니 1위 한 애도 있고요. 뭐 유명한 애들 많아요. 그런 애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건전한 가사 써. 그래요. 음원 출시요. 유명한 애들이 많아요. 저희 거 갔는데요. 통성기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래퍼들이 통성기도 다 랩으로 해요. 정말 저도 그 찍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어때요?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 랩이야. 무슨 통성기도가. 너무 재밌었는데요. 그런 이제 기독교 신실한 아이들이 쓴 랩 가사들을 그 음원으로 출시된 것들을 듣게끔 한다라는. 그래서 내용, 가사를 바꿔주는 게 문화 변형입니다. 여러분, 양육은요, yes, no로 답하는 단순 방정식이 아닙니다. 고차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타협의 기술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타협의 기술. 여러분 우리는 랩 가사 딱 듣고 랩 듣는 것만 봐도 짜증나죠. 공부하면서 뭐 듣는 거. 딱 들었는데 랩이 딱 나와. 이거 말 빨리 하는 거 들으면서 어떻게 공부를 하냐? 그럼 바로 우리 뭐라고 해요? 듣지 마 이렇게 해요. 그럼 여러분 얘들한테 듣지 마 한다고 안 들을까요? 다 들어요. 음지로 가는 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음지로 가는 거. 여러분 게임의 내용이 잘못된 거예요? 게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문제죠. 게임은 어른들도 해요. 근데 게임의 내용이 애들 막 총 쏘고 피 흘리고 막 잔상 남는 게임 뭐 이런 걸 많이 하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바꿔주는 게 그게 타협이고 그게 문화 변형이에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은 교회 오면 맨날 자기 아들 자랑해요. 아들도 제 제자거든요. 근데 무슨 자랑하냐? 우리 아들 모범생이고 게임 안 한다. 우리 집은 스마트폰도 없다. 맨날 그런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내가 얘 알거든 아들을. 그럴 리가 없는데 제자니까. 그래서 걔를 불렀어요. 그래서 야, 너 게임 안 한다며? 엄마가 맨날 교회 오면은 너 게임 안 하고 너는 모범생이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한다고. 그랬더니 얘 저랑 신뢰관계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한테만 얘기할까요? 그래서 나만 알고 있을게. 제가 게임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하겠지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게임을 어떻게 하네요. 조용히 해야 돼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엄마한테 절대 안 해. 걱정하지 마. 너 어떻게 게임하냐? 너 게임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없던데 어떻게 하냐 했더니 학교 가서 친구 핸드폰으로 한대요. 근데 너무 그렇게 하니까 미안해서 요즘엔 돈 내고 한대요. 친구한테 돈 주고. 여러분 이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음지로 가는 거예요. 음지로. 애들한테 하지마 하면 안 할 애들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합니다. 음지로 가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타협의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타협. 시간의 타협, 내용의 타협, 여러 타협의 케이스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양지로 끌어내는 거예요. 너 게임하지? 그랬더니 얘가 아들의 현실은 4시간 게임하고 있어 하루에. 근데 아빠는 너 게임 안 했으면 좋겠어. 정말 아빠의 의견을 강력히 피력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중간 지점을 찾는 게 타협이에요. 그럼 얘는 4시간 하고 있고 난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럼 중간 지점 2시간 찾는 거예요. 내용도 타협하는 거예요. 야, 너 게임할 때 맨날 보니까 왜 이렇게 총만 쏘냐? 왜 이렇게 피 흘리는 거? 야, 그런 거 막 공부하거나 책 읽으면 계속 떠다녀 그런 거. 그냥 이렇게 뭐 운전 게임 이런 거 하면 안 되니? 농구 게임, 축구 게임 그것도 재밌는데 타협하는 거예요. 내용의 타협.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타협의 기술이 중요한 겁니다. 양육은. 이성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이성교제. 여러분 고등학교 이제 1학년 딸이 이제 아빠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나 남자친구 있다고. 그랬더니 이제 엄마 아빠가 불을 뿜는 거예요. 뭐? 남자친구? 야! 네가 지금 공부할 때 무슨 남자친구냐? 어마어마한 반대에 이제 부딪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남자애도 지 엄마 아빠한테 갔더니 무슨 여자친구야? 막 나온 거예요. 불을 뿜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건 제가 만든 상담학적인 용어인데 비이성적 결탁이 일어나요.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이전에는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기 전에는 얘네들은 그냥 친구였어요. 뭐 밥 먹고 떡볶이 집에서 떡볶이 먹고 그러다가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하고 이런 관계 친구예요. 근데 엄마 아빠한테 얘기했더니 어마어마한 반대 부닥쳐라. 그럼 어떻게 되냐? 나에게는 너밖에 없어. 내 편은 너밖에 없어. 서로 자기 편이 한 명밖에 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비이성적으로 딱 달라붙어요. 결탁, 비이성적 결탁. 여러분 이런 거 드라마 많잖아요. 비이성적 결탁 일어나는 드라마들. 뭐 로미오와 줄리엣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드라마 이런 거 해야 이제 잘 나가죠. 드라마가.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결혼 승낙받으려는데 막 네 무슨 결혼이야?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안 돼! 막 반대하니까 얘네 둘이 이제 비이성적 결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죠. 여러분 이게 이성적으로 가능할까요? 30년 동안 애지중지 키웠어 엄마 아빠가. 그런데 3개월 만한 남자 때문에 눈이 뒤집혀서 도망가. 이게 가능해요? 이성적으로? 30년간 애지중지 키운 딸이야. 근데 3개월 만난 남자 때문에 도망가. 야반 도주에. 여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성적으로. 근데 이게 반대에 부닥치면 비이성적 결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이성적 결탁. 이게 위험한 겁니다. 음지로 가는 게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yes, no로 답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 양육. 타협의 기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양지로 끌어내야 돼. 이성교제 허용해 줘야지. 얘가 뭐 사귄다는데 뭐 또 깨져라, 깨질지어다, 뭐 철야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일단 대놓고 애랑 있을 때는 인정을 해주죠. 다만 이제 타협이 들어가야 되죠. 인정하되 뭔가 아빠한테 꼭 얘기해줘라. 어디 간다고.
그 다음 뭐 집으로 와서 공부할 땐 여기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타협을 가는, 인정은 해주네. 그러니까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을 거니 하는 게 타협이에요. 아빠 엄마는 솔직히 너 지금 나이에 이성교제 원하지 않아. 그게 원래 아빠 엄마 원하는 거지만 일단 너가 사귄다고 하니까 아빠가 그냥 인정은 해줄게. 그 타협이죠. 준 거죠. 그럼 내가 이제 받을 건 받아야 돼. 대신에 또 아빠가 요구하는 거 너가 좀 들어줘야 되지 않겠니?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협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양육의 제일 중요한 팁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녀를 이해했다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은 소통입니다. 소통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소통에 팁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팁은 이야기 듣기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저는 상담을 아트 오브 리스닝이라고 정의합니다. 듣는 예술. 여러분 10대 90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10%만 말하고 90%는 듣는다예요. 주로 자녀들과 얘기할 때는 듣는 역할을 하십시오. 듣는 역할.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여러분 진짜 변화되고 싶으세요? 아이들과 소통 잘하고 싶으세요? 이거부터 바꾸십시오.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한 달은 노력해야 돼요. 제가 만든 말인데 작심삼일을 10번 넘기세요. 작심해요. 그럼 3일이 한개예요. 또 작심해요. 또 3일이 한개. 10번 넘기세요. 그럼 습관이 돼요. 그래서 자꾸 들으려고. 입이 근질근질해도 그냥 들으려고. 그래 그랬구나. 여러분 옛날 무한도전 이런 이제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 뭐 상담 선생님 와서 뭐 훈련해서 옆에 동료들한테 그런 거 프로그램 한 적 있거든요. 그게 실제 상담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는 표현이에요. 그 표현이 뭐냐? 그랬구나. 얘네들은 이제 유머러스하게 했지만 무한도전에서 뭐 거기 나오는 뭐 유재석, 뭐 정영돈 이런 사람들이 뭐 힘든 거 얘기하면 그랬구나. 옆에 또 동료면 그랬구나. 막 이런 이제 프로그램 했거든요. 이게 상담학적으로도 실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뭘 얘기하면 아이고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인정해주는. 그래서 그냥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비언어적인 표현은 대표적인 게 표정이에요. 표정. 밝은 표정을 지어야 돼요. 그럼 애들과 대화할 때는 좀 인상 좀 쓰지 마세요. 밝게 표정을 짓고 아들아 얘기해봐, 딸아 얘기해봐. 밝은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적극적 표현. 적극적 표현은 와 오늘 아빠가 너 얘기 듣게 돼서 참 좋아. 엄마가 너랑 오늘 얘기하게 돼서 엄마 너무 행복하다. 엄마한테 마음 편하게 다 얘기해봐. 엄마 너무 얘기 듣고 싶어.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 애들은요 이거에 대해서 뭐 반응은 안 할 겁니다. 애들 반응은 기대하지 마세요. 근데 속으로 진짜 좋아합니다. 저는 말했잖아요. 이거 애들 모르면 제가 설문조사하고 아이들한테 직접 물어봐요. 너 맞냐? 이렇게 생각하냐? 너는 어느 때 마음은 열려? 저는 아이들 연구할 때 직접적으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실전에서 활용하면 좋겠어요. 잔소리는 NO. 여러분 애들 이야기 듣는 시간은 잔소리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잔소리는 NO. 하지 말아야 돼요. 다음 공감적 추임새. 그럼 공감적 추임새. 추임새라는 건 판소리에서 흥을 돋구는 얼쑤 이런 게 추임새거든요. 그래서 공감이 될 때 나오는 반응이 추임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어렵지 않아요. 공감이라는 건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공감이라는 거, 공감적 추임새의 가장 쉬운 방법은 아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을 내가 똑같이 표현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엄마, 옆반 애가 괴롭혀서 짜증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얘가 지금 표현한 감정은 뭐예요? 짜증이에요. 그러면 엄마도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짜증내는 거예요. 야 진짜 옆반을 괴롭힌다고 아우 진짜 짜증나. 걔 뭐야? 아우 진짜 짜증나네. 똑같이 짜증을 표현해. 이게 공감적 추임새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거울 효과라고도 얘기하거든요. 똑같이 거울처럼 미러링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래버리면 얘는 이제 집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똑같이 표현을 해줘야 돼요. 애가 지금 표현하는 감정을 똑같이. 애가 슬픈 감정은 똑같이. 얘가 화가 났으면 똑같이. 우린 이걸 잘 못해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시험 성적을 받아갖고 왔는데 수학 60점이요. 그러면 얘는 안 억울할까요? 열심히 했다면.
억울해도 누가 제일 억울하고요? 당사자가 제일 억울하죠. 근데 우리는 혼부터 내잖아. 그러니까 얘는 더 열받는 거죠. 아니 나는 지금 내가 억울한데 엄마는 나한테 이 억울함을 같이 표현도 못해주고 인정도 안 하고 계속 나 혼만 낸다고 공부 안 했다고. 그러니 당연히 얘가 엇나가고 반발심이 가득하게 되죠. 얘가 지금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서 억울해. 똑같이 엄마도 억울함을 표현해주는 거. 아이고 너 열심히 한 거 내가 아는데 성적이 안 나와서 엄마도 억울하다. 같이 표현해주는 거예요. 혼부터 내지 말고. 이게 공감적 추임새입니다. 자, 그 다음 20개 게임입니다. 20개 게임은 20개 힌트를 줘서 답을 맞추게 하는 게임이에요. 그럼 결정적 힌트는 처음에 줍니까? 마지막에 줍니까? 마지막에 줘요. 그래서 애들이 자기 얘기를 꺼내는 방식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는 뒤에예요. 처음에는 찔끔찔끔 얘기해요. 그러면서 체크하는 거예요. 이 정도 얘기했는데 엄마 화를 안 내네? 괜찮네? 좀 더. 오늘 웬일이야? 화를 안 내? 계속 내는 거예요. 근데 조금 얘기하는데 바로 잔소리가 온다. 그럼 딱 멈춰요. 안 합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얘기 여러분 듣고 싶으면 계속 수용적 태도를 보여줘요. 아까 얘기한 그랬구나. 아유 괜찮아. 아 그런 일 있었구나. 계속 해봐. 아 괜찮아. 그리고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상담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 뭐예요? 많이 갔네? 끝내야 되는데?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시계를 보면 안 돼요. 여기서 상담의 원칙. 다른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얘기 들어줄 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동일히 적용돼요. 저희도 굉장히 조심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학생들이랑 상담하고 뭐하든 시계 안 봐요. 시계 보는 순간 상대방한테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빨리 끝내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안 하고 계속 수용적 태도를 보여줄 때 속에 있는 얘기를 꺼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아이들 많이 상담하면서 정리한 그냥 노하우입니다. 상담학 책을 보고 싸매고선 정리한 게 아니고. 근데요 이게 상담학적인 내용으로 봐도 별 무리가 없어요. 저는 교육학자면서도 상담을 많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심리 분석사 1급 자격증도 있고 심리 상담사 1급 자격증도 있어요. 슈퍼바이저로도 활동하고 상담사들을 제가 상담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신뢰하셔도 돼요. 상담학적인 이론으로 봐도 별 무리가 없는 이론입니다. 자, 그 다음 칭찬. 여러분 아이들 칭찬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칭찬은 개별적이면서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칭찬의 정의를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칭찬은 한 것에 대한 인정이다. 한 것에 대한 인정이다. 여러분 원래 칭찬은요 잘한 것에 대한 인정이 칭찬이에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면 인정해 주는 거 칭찬이죠. 그림 잘 그리면 인정하는 거 칭찬이죠. 운동 잘하면 인정받는 건 칭찬이죠. 그런데 집에서 해야 되는 칭찬은 잘한 것에 인정해서 잘을 빼버리는 겁니다. 잘을 빼버려요. 그냥 한 것에 대한 인정입니다. 여러분 이 칭찬으로 바꾸시면 애들과의 관계가 진짜 좋아질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빠가 이제 아들한테 6학년짜리한테 안경 바꿔야 될 때가 돼서 너 집 앞에 안경점에서 안경 갖고 해와. 그랬더니 얘가 아빠가 준 돈을 갖고 밖에 나가서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해왔어요. 그럼 얘 해온 거죠. 아까 칭찬의 정의가 뭐예요? 한 것에 대한 인정. 우와, 오 아들아 너 안경 갖고 왔는데 야 잘 어울린다. 너 얼굴 모양과 딱 맞네. 인정이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안 어울려요. 완전 촌스러워. 어떻게 저런 안경을 해왔지? 그럼 바로 불을 뿜죠 우리는. 야 그걸 안경이라고 해왔냐? 야 그거 얼마 주고 했어? 아우 야 너 어떻게 네 혼자 보냈더니 어떻게 저런 걸 해보냐? 넌 언제나 아빠랑 같이 가야 되냐? 아우 짜증부터 내죠. 여러분 그냥 한 것에 대한 인정이에요. 얘는 안경을 지가 해왔어. 그 한 것에 대한 인정이 칭찬입니다. 객관적인 건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잘 열심히 한 게 중요한 거지.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엄마가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계속 베들레헴이 주제였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곳은
진정한 왕으로 오신 걸 드러낸 거다. 계속 베들레헴 30분 내내 베들레헴을 떠들었어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라고 했지? 그랬더니 예루살렘이요. 베들레헴이라고 계속 떠들었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화가 나잖아요. 얘는 엄마 말을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야 화가 나서 막 얘기하겠죠. 그런데 보세요. 칭찬은 뭐다? 한 것에 대한 인정. 얘는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와, 야 너 예루살렘을 알아? 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있는 거 어떻게 알았니? 너 대단한데? 약 올리지 마시고 진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약 올리는 게 아니에요. 나도 어떻게 예루살렘 야 너 대단하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물론 얘는 베들레헴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을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 기회를 또 주세요. 기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예루살렘 말고 또 다른 도시가 있을 거 아니야. 너가 아는 도시 또 없니? 기회를 주면 지가 틀린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기분은 안 나빠요. 맨 마지막은 못 맞췄으면 배움으로 마무리하세요. 배움. 오늘 하나 더 배울래? 이스라엘에는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있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 오늘 하나 더 배우면 좋을 것 같아. 그 배움으로 마무리하면 얘 기분이 안 나빠요. 그리고 그 베들레헴을 암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칭찬을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은 비교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입니다. 비교평가는 옆에 아이랑 비교하는 거지. 우리 주로 성적 받아오면 이거 얘기 잘하잖아요. 옆에 집 애는 뭐 몇 점인데 너보다 못하네 누구냐 잘하네 누구냐 이게 다 비교평가죠. 여러분 비교평가 하지 마십시오. 집에서는 절대평가를 하십시오. 절대평가는 우리 자녀만 보고 우리 자녀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했는가를 보고 평가하는 게 절대평가입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럼 얘네들 현실 감각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안 그래요. 왠 줄 아세요? 이미 우리 자녀들은 학교와 학원에서 비교평가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 감각 안 떨어져요. 여러분 비교평가는요. 교육학적으로 연구해보면 단기간에는 학업 성취도가 올라갑니다. 왜? 제일 이겨야 되니까. 이게 비교평가예요. 그래서 단기간에는 학업 성취도가 높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학업 성취도가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점점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공부의 동기를 잃어버려요. 공부의 동기가 유일하게 얘 이기는 것밖에 없어요. 비교평가는. 그러니까 내가 왜 공부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학업 성취도가 장기적으로 떨어집니다. 비교평가 어릴 때부터 많이 하는 애들은. 근데 절대평가는 처음에는 완만하게 올라가요. 학업 성취도가. 바로 안 올라가요. 급격하게. 그런데 점점 올라갑니다. 절대평가는. 왜냐하면 절대평가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는지를 보는 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왜 공부하는지 내 한계는 뭔지 그리고 내가 내 가능성은 어떻게 발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공부의 동기로 가져가요. 그러니까 학업 성취도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평가의 기준은 지난번보다요. 지난번에 자기 한계 그리고 얼만큼 뛰어넘었는가 이게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근데 쉬운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난 중간고사에서 우리 아들이 수학 시험을 60점 맞았어요. 근데 이번에 기말고사 때 수학 점수 61점이 나왔어요. 그럼 절대평가의 기준에서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겁니다. 자신의 한계 60점에서 1점 가능성을 더 보여준 거예요. 그럼 절대평가에서는 칭찬해 줘야 돼요. 할 수 있겠어요? 61점 받고?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얘네들 학교와 학원에서 비교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만이라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61점? 지난번보다 1점 올렸네. 약 올리지 마세요. 1점 올렸네. 가능성을 더 발휘했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분명히 다른 엄마 아빠들은 혼낼 거거든요. 안 혼내. 그거 하나만이라도 엄마 아빠한테 고마워합니다. 예, 여러분 요런 언어를 바꾸셔야 돼요. 평가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잔소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잔소리하는 방법은 칭찬부터 하고 잔소리하는 내용은 나 메시지로 가는 거예요. 나 메시지. 여러분, 나 메시지는 세 가지를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내 생각, 내 느낌, 내가 원하는 거. 세 가지. 내 생각, 내 느낌, 내가 원하는 거. 세 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이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 뒤에 부정적인 게 들어와도 그걸 극복한대요. 부정적인 걸 받아들인대요. 근데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되냐? 부정적인 게 먼저 심리에 가득 차기 때문에 그 뒤에 칭찬이 와도 안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수학 100점 맞았는데 영어 60점이야. 그럼 우리 뭐부터 보이죠? 예, 60점이 보여요. 그래서 60점 갖고 야, 너 어떻게 영어 60점이냐 막 혼내. 그리고 근데 영어는 100점이네. 어떻게 영어 이렇게 잘하니? 그러면 그 뒤에 칭찬은 하나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부터 하고 그 다음에 잔소리할 내용은 나 메시지로 가는 겁니다. 가정 예배 예를 들어 봅시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요놈 아들이 맨날 자. 계속 자. 그러면 이제 잔소리 해야 되죠. 그럼 뭐부터 알아? 잔소리할 때? 칭찬부터. 뭘 칭찬할래요? 가정 예배 때 맨날 자는 참석해줘서. 야, 너 피곤한데도 그래도 아빠 엄마가 얘기한다고 이 자리에 있어서 참 고맙네. 칭찬해 주는 거예요. 잔소리할 내용은 나 메시지 세 가지. 내 생각, 내 느낌, 내가 원하는 거. 근데 아빠가 얘기하는데 너가 이렇게 계속 자니까 내가 그렇게 못 가르치나? 그런 생각이 들어. 그리고 아빠도 인간인데 기분이 안 좋아. 상처가 돼. 내 느낌.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간간이라도 아빠 눈을 쳐다보면 좀 더 기분 좋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거. 그럼 이게 나 메시지야. 나 메시지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나 메시지 반대는 너 메시지거든요. 너 메시지는 힘이 없어요. 아무리 친절하게 말해도 힘이 없어요. 제가 5년 전쯤에 제 제자 목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청소년 사역을 못 하겠대요. 청소년 사역자였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봤더니 지난주에 이제 교회 가서 청소년 아이들 대상으로 설교를 하는데 뒤에 중3짜리가 계속 고개 숙이고 오른손으로 핸드폰을 하고 있었대요. 끝나고 나서 걔를 불러서 아주 친절하게 야, 그렇게 예배 시간 내내 고개 숙이고 핸드폰 하면 얼마나 너 손목이 아프겠니? 얼마나 너 목이 뻐근하겠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얘가 이 목사님 쳐다보고 안 아픈데요? 여기까지 좋은데 그 다음에 문제였죠. 왜 참견이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마음이 묻어져서 이제 청소년 사역 그만하겠다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의 화법의 문제가 뭘까요? 아주 친절하게 배려하듯이 얘기했는데 너 손목 아프지? 너 목 뻐근하지? 너무 친절한데 왜?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아무리 친절하게 말해도 이거는 너 메시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를 알아요? 얘가 저 안 아픈데요 그러면 너 거짓말하지 마, 너 아프지 않아 이럴 수 있어요? 얘가 진짜 안 아플 수도 있잖아요. 우리 할 말이 없게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난 걔를 몰라. 얘가 진짜 목이 아픈지 몰라요. 근데 나 메시지는 왜 파워풀하냐? 내 생각, 내 느낌, 내가 원하는 거. 누가 제일 잘 알아? 내가 제일 잘 알지. 그러니까 내 걸 솔직히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녀들 눈높이에 맞는 말의 형식은 외우세요. 제가 많은 아이들 상담하고 이야기하면서 찾아낸 노하우입니다. 5가지. 여러분, 한 9년 전쯤에 유행했던 용어가 중2병이에요. 그때 중2 연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때 중2 대상으로 너네 엄마에 대해 정의 내려봐라. 이런 설문이 있었어요. 많은 내용이 나왔고 많이 나온 키워드를 중심으로 문장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2가 자기 엄마에 대해 정의 내린 거예요.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중2가 자기 엄마에 대해 정의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애들의 특징입니다. 애들은 엄마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인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 안 들어요? 기분 나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말은 말의 내용이에요. 기분 나쁘게는 말의 전달 방식, 형식입니다. 애들은 형식이 더 우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반응하게 하는 형식 5가지 다음과 같습니다. 기분 좋게, 친절하게. 친절하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애들이 들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부터 우리는 안 되죠. 1번부터. 이해는 갑니다. 저랑 잘 아는 학자 중에 뇌과학자가 있어요. 뇌과학자. 근데 뇌과학으로 이걸 증명해냈어요. 나를 이해하는 곳은 뇌에서 전두엽이에요. 근데 나랑 가까운 사람을 인식하는 영역 또한 전두엽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자녀는 나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막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친절해. 엄격해 때문에. 나로 인식하기 때문에. 근데 멀리 있는 사람은 뒤에 후두엽으로 상대방을 인식한대요. 그러니까 친절해. 모르는 사람 친절하잖아요, 여러분. 친절하대.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자녀를 옆집 친한 아이로 생각하자. 실전 드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옆집 친한 아이. 안 친하면 조금 그러니까 옆집 친한 아이. 여러분, 옆집에 안 친한 애가 우리 집에 놀러와서 밥을 먹는데 다 흘렸어요. 혼낼까요? 괜찮아. 아줌마가 치울게 이러죠. 우리 애가 떨어뜨리면 불을 뿜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옆집 아이지만 조금 이렇게 훈육은 들어가야 되니까 친한 아이. 옆집 친한 아이 우리 아이를 바라보세요. 네? 나로 너무 인식하면 안 돼요. 이 전두엽에서 나를 인식하는 것과 똑같이 내 아이를 인식하면 불친절해요. 막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대한 친절하게 말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2번째는 짧게. 문장을 짧게 끊으라는 겁니다. 애들은 문장이 길어지면 집중 안 해요. 문장을 딱딱 단문 형태로 끊어서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다음 3번째 다양하게. 주제를 다양하라는 거예요. 애들은 하나의 주제를 물고 늘어듯이 얘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학교 갔다 왔어요? 너 학교 생활 어땠어? 그냥 그랬어요. 어떻게 그냥 그랬는지 좀 자세하게 얘기해주면 안 되겠니? 하면 이제 집 나갑니다,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애가 어땠어? 그러면 그냥 그랬어. 그러면 아이고 수고했다.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를 다양하게 하시는 게 좋고요. 4번째는 재미있게. 이거 어렵죠. 재미나는 거는 타고나는 면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재 개그라고 써놨어요. 아재 개그. 모르시면 인터넷 찾아보세요. 아재 개그. 자, 아재 개그를 왜 하라고 하냐 하는 애들이 뭐 재밌다 뭐 안 얘기해요. 근데 왜 하라고 하냐면 분위기가 좋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럼 아재 개그를 기분 나쁠 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재 개그를 하면 엄마 아빠가 기분 좋은 거를 다 알아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확 좋아져요. 아재 개그를 하면은. 여러분 제가 만든 말인데 감정의 무장 해제라는 게 있어요. 애들은 특히 사춘기 넘어가면서부터는 뭐 오늘 집에 딱 갔을 때 사춘기 자녀 있으면 좀 긴장할 걸요. 그렇죠? 초인종 누를 때. 그럼 얘는 초인종 딱 소리 들으면 이제 전투 태세를 잡습니다. 나 건드리기만 해봐라. 엄마가 들어와서 한마디만 해봐라. 싸울 태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들어와서 아재 개그를 딱 해요. 그러면은 무장 해제가 된다는 거예요. 싸울 힘을 잃어요. 그래서 아재 개그 하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자, 마지막 5번째 빠르게 말의 속도를 높이십시오. 애들 요즘에 유튜브 2배속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말의 속도를 높이는데 익숙해 있어요. 거기 적응돼 있어요. 말의 속도를 빨리 하면 집중도가 더 올라갑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공통 관심사 찾기. 엄마 아빠와 자녀와의 공통 관심사 갖고 대화하면 반드시 되죠. 저는 아버지랑 월드컵 시즌 때 되게 친했어요. 축구 좋아하거든. 저도 좋아하고 아빠도 좋아하고 맨날 축구 얘기하느라고 친해졌거든요. 근데 공통 관심사가 없다면 아이의 관심사를 여러분이 찾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엄마가 딸 방에 갔는데 뉴진스 포스터를 봤어요. 뉴진스 아시죠? 얘 뉴진스 팬이구나. 그럼 요즘에 우리 딸이랑 대화가 안 되는데 이거 갖고 대화를 해봐야지. 그래서 이제 딸한테 야 엄마한테 뉴진스 좋아한다? 그럼 애가 진짜? 이럴까요? 안 그래요. 검증을 합니다. 요즘 애들은 반드시 검증의 절차를 거칩니다. 엄마가 뉴진스 알아? 엄마 뉴진스 알지. 뉴진스 멤버 이름 대봐. 그건 안 중요해. 그냥 중요해. 좋아하는 게 중요하지. 엄마 뉴진스 노래 알아? 제목 얘기해봐. 나 엄마 다 좋아해. 그냥 다. 그러면 이제 다시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비극적 상황을 맞이해요.
그래서 여러분 얘가 뉴진스를 좋아하는 걸 알면 반드시 공부해야 돼요. 제가 공부법 알려드릴게요. 저는 여러분 이 현장에 아이들 사고 25년 하고 있는데 대 노하우 애들이 좋아하는 뭐 아이돌 가수 있으면 멤버는 무조건 외워요. 그다음 두 번째는 곡명은 다 외워요. 제목. 그 다음에 중요한 곡 5곡 정도는 첫 소절을 외웁니다. 공부 많이 하죠? 그러고 나가서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러면 애들이 검증했는데 검증을 마쳤어. 진짜 팬이네 라고 느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편이다 이렇게 느껴요. 요즘 애들 특징입니다. 이게 그냥 취미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내 편이 돼버려요. 편. 여러분 아이돌 가수들 팬클럽 공동체가 얼마나 끈끈한 줄 아십니까? 장난 아니에요. 그 공동체가. 그래서 돈 후원해서 좋은 일도 하고 그 가수의 이름으로 또 버스에다가 누구 생일이면 생일 축하한다고 돈 내서 그 어마어마하게 끈끈합니다. 얘네들 공동체가. 내 편이라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동 관심사 혹은 아이의 관심사 그 부분을 잘 체크해서 대화가 풀리면 내 편이라고 느껴. 엄마 내 편, 아빠 내 편.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돼요. 의외로 정말 놀랍게 관심사 갖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자, 다음 SNS를 활용하십시오. 최신 유료 이모티콘입니다. 무료 안 돼요. 눈웃음 안 돼요. 요즘 애들 유료 이모티콘이면 됩니다. 최신 유료 이모티콘.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메시지는 짧게, 이모티콘은 다양하게. 이게 애들과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메시지는 짧게, 이모티콘은 다양하게. 메시지는 짧게. 요즘 애들 메시지 쓰는 거 보세요. 다 짧아요. 다 짧아. 저는 제가 지금 하는 사역 중에 이제 목회자 자녀 사역이 있어요. PK 공동체가. 어제도 제가 목회자 자녀들 또 밥 사고 막 그랬거든요. 정기 모임도 하고 예배 모임도 있고 그래요. 제가 만든 단체인데 그 공동체가 아주 끈끈해요. 그래서 만나면 얼마나 얘네들 막 비밀 얘기하고 저한테 얼마나 친한지 몰라요. 근데 문자 오는 거 보면 얘 맞아? 어제 그렇게 열심히 얘기한? 너무 단답형으로 딱딱 와요. 요즘 애들 특징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나는 메시지를 막 길게 써요. 그러면 답변 또 단답. 딱 한 줄, 딱 한 줄로 그렇게 와요. 애들 특징이에요. 근데 요즘 애들은요 메시지를 길게 안 써요. 단답으로 써요. 그리고 길면 안 읽어요. 그래서 메시지는 짧게, 이모티콘은 다양하게. 이모티콘은 다양하게 써요. 이모티콘 안에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활용을 하십시오. 포스트잇 응원 메모. 너를 사랑하고 축복해. 힘내.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언제나 너를 응원한다. 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귀한 사람이야. 너는 최고의 딸 아들이야. 이런 거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편지 쓰기는 너무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문장으로 된 응원 메시지를 포스트잇에 써서 우리 딸, 우리 아들 책상에 딱 붙여주고 책 위에 붙여주고 이벤트 하는 거예요. 중요한 점 뭔지 아세요? 반응은 기대하면 안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실험한다고 또 반응 기대하면 큰일 나요. 집에 가가지고 우리 딸이 이제 잠깐 화장실 간 틈, 고등학교 1학년 딸 화장실 간 틈에 몰래 엄마가 들어가서 포스트잇에다 너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귀해 엄마가 나왔어요. 얘가 이제 방에 들어가서 공부합니다. 2시간쯤 지났을 때 엄마는 방 앞에서 어슬렁 나올 때가 됐는데 이제 나와요. 그러면 이제 물어봅니다. 봤니? 못 봤어? 그랬더니 뭐? 엄마 뭐? 못 봐서 그렇게 되면 뭐? 이거 뭐 너는 존재하는 것만도 귀해. 엄마 유치해. 이게 뭐야? 그랬더니 이제 엄마 화가 나죠. 뭐 유치하다고 우주 최강 엄마한테 한다는 말이 유치해. 야! 이런 거 해주는 엄마 있으면 나오라 그래! 그랬더니 이 딸이 한마디 하죠. 누가 해달라고 그랬어? 엄마와 딸이 갈등하는 비극의 현장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반응을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이게 궁금해서 제가 연구소에서 저희 프로그램 참여한 아이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한 200명 대상인데 다 믿는 애들이에요. 너네는 엄마 아빠 선생님이 뭐 좋은 거 해주거나 뭐 좋은 말 해주면 감동받냐? 라는 질문에 아주 감사하게 100% 감동받는다고 답을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질문. 근데 왜 반응 안 하냐? 여러분 4위부터 알려드릴게요. 왜 반응 안 하냐? 4등 뭘까요? 쑥스러워서. 3등
귀찮아서 2등 그냥 1등 생색내는 거 싫어서. 애들은 엄마 아빠가 뭐 해주고 고맙다고 해야지 이거를 생색낸대요. 그렇게 이해한대요. 여러분 중요한 건 감동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요것만 기억하시고 좋은 걸 해주면 그 다음 잊어버려라. 이게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이 소통의 팁들을 꼭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뭐 요거는 제 제자들이 올리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이건 옛날 사진이에요. 지금은 뭐 완전 다른 사진인데 뭐 기독교교 리더십 연구소나 사춘기 연구소 들어오시면 제 강의들 뭐 설교 영상들이 올라가 있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다작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 24권 정도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서 같이 쓴 것까지 공저까지 포함이고요. 그 중에서 가장 베스트셀러가 된 객관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책 6권만 소개하면 너는 커서 어떤 나무가 될래? 라는 책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은 제가 초, 중, 고 대학생들, 청년들까지 볼 수 있는 책, 멘토링하는 책으로 썼어요. 인생을 살려면 이 정도 해야 된다. 인생을 멋있게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주제를 나눠서 옆에서 제가 상담해주는 형식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 베스트셀러가 돼서 많이 팔리는 책이에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자 웃으면, 여러분 사자가 뭐냐? 사춘기 자녀입니다. 제가 만든 말인데 사자가 사춘기 자녀예요. 그래서 사자 웃으면 키우기,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 여러분 이 사자를 보면 무섭잖아요. 애들 보면 오르렁대, 달려들 것 같아, 무서워. 근데 이 사자들을 잘 키우면 리더십을 갖춘 최고의 이 인물로 만들 수 있다. 제가 이런 바람을 갖고 쓴 책입니다. 양육서적입니다. 초중고 아이들 양육 어떻게 할지 양육서적으로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 가든 이 책을 보신 분이 있더라고요. 어쩌다 시리즈. 어디 갔더니 다 저보러 저 어쩌다 교수님이다 뭐 이런 분도 있어요. 제 책이 지금 요즘에 잘 나가는 게 다 이 어쩌다 시리즈거든요. 그래서 요건 이제 교사 관련된 책 중에서는 시중에 나온 책 중에 제일 많이 팔린 책이에요. 그래서 어쩌다 이제 교사, 그 다음에 또 어쩌다 청소년 사역. 이게 지금 진행형의 책이거든요. 어쩌다 교사, 어쩌다 청소년 사역, 또 어쩌다 이거 보신 분이죠. 어쩌다 학부모 또 쓰고 있습니다. 어쩌다 제목은 비밀입니다. 그래서 다 어쩌다예요. 근데 제가 어쩌다라는 용어를 잡은 게 어쩌다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부르셨다. 전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어쩌다 우연히입니다. 여러분 룻기서 보면은 룻이 우연히 엘리멜렉에 속한 밭에 갔더라 이렇게 나와요. 우연히. 근데 그게 보아스 밭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아스는 결혼하죠.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우연히 수많은 밭 중에 간 거지만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보아스랑 결혼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보아스와의 그 룻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오벳이잖아요. 그럼 룻과 다윗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셋이 다윗을 낳아요.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다윗 왕의 그 가문이 돼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다윗 왕,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 다윗 왕의 증조모가 룻이에요. 보아스와 만나서 결혼했기 때문에 일어났어요. 근데 그 시작 지점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간 거예요. 근데 그건 우연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필연이었고 무조건이었죠. 그런 의도로 이렇게 책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책은요.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문, 또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게 또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감사하게. 그래서 이거는 종교 부문, 교보문고 3위까지 올라간 책인데요. 이게 이제 잘 돼가지고 그래서 또 시리즈 책을 또 출판사에서 요청을 해서 하나를 또 썼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나와요. 청년들 대상으로 결혼을 위한 100일 기도 시리즈로 또 고난당하는 자를 위한 100일 기도 계속 낼 건데요. 아무튼 여러분 기도는 교육과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쓴 겁니다. 이건 굉장히 신비적으로 쓴 게 아니라
수험생이면 수험생들에게 필요한 교육 주제를 100가지를 갖고 쓰는 거예요. 그걸 갖고 기도하게끔. 청년들을 위한 100가지 주제, 그걸 결혼으로 연결해가지고 또 쓰는 거고. 그래서 교육적인 책이라는 거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